철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직감했다. 이 집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2차선 도로 끝, 높은 회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서연은 낡은 캔버스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철문 앞에 섰다. 소개소 직원이 전화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게 맴돌았다. 전임 간병인이 사흘 만에 그냥 나왔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그게 전부였다. 사흘. 이유도 없이 사흘 만에 도망친 사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딸 민지의 이번 학기 등록금 마감일이 열흘 뒤였다. 인터폰을 누르자 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양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가 집사 최 씨였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천천히 꼼꼼하게. 새벽빛 아래서도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는 분명했다. 학벌도 경력도 별거 없네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선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세요. 질문 많은 사람은 오래 못 버텨요. 그는 돌아서며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뒤를 따랐다.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발밑으로 자갈 밟히는 소리만 났다. 저택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복도 천장이 높았고 벽에는 군복 입은 사진들이 액자로 줄지어 걸려 있었다. 훈장들, 악수하는 장면들,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들,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박무진, 퇴역 육군 장군, 이 집의 주인. 아침 식사 시간은 7시였다. 최 씨가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서연은 장군과 처음 마주쳤다. 박무진은 식탁 상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70대 초반, 등이 꼿꼿했고 흰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이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가 먼저 말했다. 손이 거칠군. 전에 뭘 했소? 서연이 대답할 틈도 없었다. 장군은 이미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냥 말한 것이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다. 초침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최 씨가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짐은 3층 끝방에 풀면 됩니다. 장군님 약시간표는 방문에 붙어 있어요. 외울 때까지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장군님한테. 서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3층 방은 작았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낡은 나무 책상 하나. 서연은 가방을 침대 위에 놓고 지퍼를 열었다. 딸 민지가 어젯밤에 몰래 넣어둔 귤 3개가 맨 위에 있었다.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잠시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이 보였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 잔디가 깔려 있고 왼쪽으로는 낮은 돌담, 오른쪽으로는 창고처럼 생긴 건물, 그리고 저택 한쪽 귀퉁이, 돌담 바로 옆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목련나무였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가방 지퍼를 잡고 있던 손이. 눈이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회색 줄기, 굵게 뻗은 가지들, 아직 피지 않은 꽃봉고리들. 분명히 처음 오는 집이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정원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저 나무를, 저 나무가 서 있는 저 자리를 서연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어딘가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의 눈이 떠졌다. 5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버스 첫차, 공장 출근, 새벽 시장, 이른 아침은 언제나 서연의 것이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닦았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흰 간병인 조끼가 몸에 잘 맞지 않았다. 전 직장에서 입던 것보다 한 치수 작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첫날에 이미 알았다. 약시간표는 문에 붙어 있다고 했다. 서연은 그것을 보지 않아도 이미 외워두었다. 새벽 6시, 혈압약 2알과 관절약 1알. 아침 8시, 소화제. 점심 12시, 비타민과 혈액순환제. 저녁 6시, 취침 전 수면 보조제. 간단해 보였다. 실제로도 간단했다. 문제는 약이 아니었다. 왜 이렇게 늦었소? 처음 약을 가져간 날 장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연이 방에 들어선 지 3초도 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약을 확인하느라. 확인? 봉투에 쓰여 있는 거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쟁반을 탁재 내려놓고 물 한 잔을 옆에 뒀다.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당장 받고 오면 되잖소. 서연은 물컵을 들고 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 주방에서 물을 다시 담아 올라왔다. 장군은 받아들고 약을 삼켰다. 한마디도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재활 운동을 도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장군은 이미 혼자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소. 어깨 관절은 무리하시면 내 몸은 내가 압니다. 손을 뻗었다가 서연은 거두었다.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장군은 계속 혼자 했다. 마지막 동작에서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서연도 소리 내지 않았다. 주말이 되면 박태준이 왔다. 45세 장군의 조카. 검은 외제차를 몰고 와서 현관에서부터 저택 전체를 자기 것처럼 걸어 다녔다. 처음 마주친 건 복도에서였다. 아, 새로 온 간병인이군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전에 있던 분은 2달 못 버텼는데. 태준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이 나이에 이런 데 오셨으면 사정이 있으신 거겠죠. 일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덧붙였다. 저택에 귀중품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조심하는 게 서로 좋으니까요. 서연은 눈을 들지 않았다. 눈을 들었다가는 말이 나올 것 같았다. 말이 나오면 일을 잃을 것 같았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다. 젊은 보조 직원들은 서연이 주방에 들어가면 대화를 멈췄다. 서연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다들 다른 자리로 갔다. 아기는 없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아기보다 더 지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해 목요일 저녁 집사 최 씨가 서연을 불렀다. 오늘 장군님 외출하십니다. 서재 청소해 두세요. 서재요? 네, 원래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만 허락하셨어요. 구석구석요. 내일 손님 오세요. 서재는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책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났다. 넓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다. 가운데 큰 탁자, 오른쪽에 오래된 소파, 왼쪽에 지도가 걸린 벽. 서연은 조용히 걸레를 들었다. 책장 선반을 닦고 소파 옆 먼지를 쓸고 탁자 위를 닦았다. 탁자 위에는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다. 건드리지 않았다. 탁자 밑으로 걸레를 밀어 넣을 때였다. 손끝에 뭔가 걸렸다. 서연은 허리를 굽혔다. 탁자 밑 모서리. 나무 결에 붙어 있는 작고 납작한 물체. 손톱만 한 크기였다. 전선이 없었다. 색깔은 나무색에 가까워 처음엔 나무 온기인 줄 알았다.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딱딱했다. 플라스틱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재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도 조용했다. 다시 허리를 굽혔다. 자세히 봤다.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다. 마이크 구멍이었다. 전자기기에 밟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30년 전 뉴스에서 봤다. 10년 전에도 봤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도청 장치였다. 손이 떨렸다. 걸레를 쥔 손이, 탁자를 잡은 손이. 치워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당장 나가야 하나.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딸 민지의 목소리가 났다.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그게 전부였던 포스트잇. 눈을 뜨고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펜이 없었다.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다. 볼펜 하나가 나왔다. 메모지는 손바닥만 했다. 장을 볼 때 메모하던 것이었다. 무릎을 꿇고 탁자 밑에 깔린 작은 플라스틱을 다시 봤다. 뽑지 않았다. 부수지도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서연은 일어섰다. 메모지를 탁자 위에 놓고 볼펜을 꼭 쥐었다. 손이 아직 떨렸다. 천천히 썼다. 탁자 밑을 확인하십시오. 혼자서.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접어서 손 안에 쥐었다. 서재를 나왔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최 씨 집사는 현관 쪽에 있을 시간이었다. 박태준 조카는 오늘 오전에 나갔다. 장군의 침실은 서재 옆이었다. 문을 열었다. 이불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다. 서연이 아침에 직접 정리한 것이었다. 이 집에서 장군의 이불을 정리하는 사람은 서연뿐이었다. 집사 최 씨는 무릎이 나빠 허리를 숙이지 못했다. 조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베개를 살짝 들었다. 쪽지를 넣었다. 베개를 내려놓았다.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서연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천천히 생각했다. 잘못하면 내일 아침에 짐을 싸야 한다. 아니, 오늘 밤 안에 쫓겨날 수도 있다. 그래도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았다. 왜 맞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그 쪽지가 신고보다 더 정직한 것 같았다. 저녁을 준비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국을 끓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장군은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원래도 말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달랐다. 눈이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다. 서연은 말을 걸지 않았다. 밥을 치우고 약을 드렸다. 장군은 약을 받으면서도 서연을 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부엌을 정리했다. 싱크대를 닦았다. 냄비를 뒤집어 놓았다. 손이 멈췄다. 베개 밑 쪽지를 언제 발견했을까? 저녁 전일까? 아직 발견 못한 걸까? 아니면 발견하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걸까? 모른다. 자기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당겼다. 불을 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이 저택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처음 왔을 때 장군은 서연의 얼굴도 보지 않았다. 최씨 집사가 나이, 경력을 읊었고 장군은 서류만 봤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했다. 발소리 크게 내지 마시오. 그게 첫 번째 말이었다. 그 후로 2주 동안 들은 말은 전부 잔소리거나 명령이었다. 수프가 짜다. 복도를 닦을 때 소리가 난다. 약을 가져올 때 문을 2번 두드려라. 서연은 다 따랐다. 화는 나지 않았다. 오래 살아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무서웠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게 장군 본인이라면? 자기 서재를 자기가 감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엔 이상한 일이 많았다. 아니면 집사 최 씨라면? 아니면 조카 박태준이라면? 조카. 그 사람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첫날부터 서연을 보는 눈이 이상했다. 반갑다거나 차갑다거나가 아니었다. 재는 것 같았다. 무게를 재듯이 눈을 감았다. 새벽이었다.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른다. 시계가 없었다. 핸드폰 화면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새벽 3시쯤인 것은 알 수 있었다. 몸이 알았다. 서재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아니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낮고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서연은 이불을 덮은 채로 눈만 떴다. 천장을 봤다. 발소리가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났다. 지나쳤다. 멀어졌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장군이었다. 장군이 새벽에 서재에 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누워 있었다. 아침이 왔다. 서연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다. 약을 준비했다. 혈압약 2알, 관절약 1알, 비타민 1알, 컵에 물을 따랐다. 쟁반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최 씨 집사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하였다. 김 선생, 목소리가 떨렸다. 장군님이 바로 오라고 하십니다. 서연은 쟁반을 내려놓았다. 지금요? 네, 서재로요. 최 씨는 말을 더 하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복도가 길었다. 서연은 천천히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을 앞침에 닦았다. 서재 문 앞에 섰다. 2번 두드렸다. 장군이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오시오. 문을 열었다. 장군 박무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바깥 정원을 보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서연이 문 앞에 섰다. 기다렸다. 잠시 후 장군이 말했다. 어떻게 알았소? 목소리가 달랐다. 서연이 2주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명령도 아니었다. 잔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 질문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필요했다. 장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얼굴이 보였다. 밤을 지사은 얼굴이었다. 장군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눈 밑이 어두웠다.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그를 늙은 사람으로 보았다. 군인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그냥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 앉으시오. 그가 말했다. 명령이 아니었다. 권유에 가까웠다.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장군은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 표지가 바랬다. 연한 하늘색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회색과 갈색이 섞인 빛깔이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등 쪽이 낡아서 안쪽 실이 보일 지경이었다. 수십 년 묵은 것이었다. 장군은 그 앞에 섰다. 일기장을 내려다봤다. 이것이 뭔지 아시오? 그가 서연을 보았다. 처음이었다.
2주 동안 서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 늘 옆이었다. 눈이 조금 빗나간 방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면이었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날짜가 보였다. 1983년 봄, 그 아래 글씨가 있었다. 학생의 송을 씌었다. 둥글고 작은 글씨, 꼭꼭 눌러 쓴 글씨, 그리고 이름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박은혜, 김서연. 서연의 숨이 멎었다. 은혜야. 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인지 가슴 속에서만 울린 것인지 손이 먼저 움직였다. 종이 위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다. 손가락이 떨렸다. 1983년 그 봄에 서연은 18이었다. 읽어보시오. 장군이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다. 재촉하지 않았다. 서연은 앉았다. 일기장을 2 손으로 들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글씨가 보였다. 은혜의 글씨였다. 틀림없었다. 숫자 1을 쓸 때 끝을 조금 올리는 버릇, 기억을 쓸 때 아래 획이 길게 내려오는 버릇. 수십 년이 지났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글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일기가 시작되었다. 서연이가 오늘 또 점심을 굶었다. 내가 빵을 샀는데 받지 않았다. 창피하다고 했다. 창피한 게 어딨어. 우리 사이인데. 서연은 눈이 뜨거워졌다. 넘겼다. 서연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다. 병원비 때문에 학비가 밀렸다고 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는데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알아냈다. 나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 서연이는 절대 모른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을 눌렀다. 기억이 났다. 그 해 봄 학비 고지서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을 때, 교무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싫어서 화장실에 숨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담임이 불러서 학비가 처리되었다고 했을 때, 이유를 몰랐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은혜였다. 은혜가 한 것이었다. 넘겼다. 서연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학교 끝나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나한테 갚겠다고, 싫다고 했다. 빌려준 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듣지 않았다. 한 달 후에 서연이가 쓰러졌다. 과로였다. 내가 병원에 데려갔다.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야, 김서연, 너 내 친구잖아. 친구한테 이러면 안 돼. 서연은 책장을 더 이상 넘기지 못했다. 충분하오. 장군이 말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은혜가 당신에 대해 자주 말했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장군은 창 쪽을 보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도 가끔 이름을 꺼냈소. 김서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한 번쯤은 꼭 다시 보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내가 바빴소. 군에 있었으니까 찾아봐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미뤘소. 그러다 은혜가 먼저 갔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은혜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소. 장군이 서연을 보았다. 언젠가 서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믿으라고. 방 안이 조용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목련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겨우 말했다. 여기가 그 집인 줄, 박은혜가 시집 온 집인 줄. 소개받을 때 성함만 들었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나도 몰랐소. 장군이 말했다. 처음에는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소리도 없이, 노크도 없이. 박태준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까지 맸다. 이른 오전인데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2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책상 위에 일기장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 작은아버지,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태준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어젯밤에 제가 보고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물건에서 나온 것들. 그가 말했다.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서연은 그를 보았다. 물건에서 나온 것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장군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아, 낮은 목소리였다. 나가거라. 작은아버지, 이 사람은 나가라고 했다. 한 번 더 말했다. 방 안에 침묵이 깔렸다. 박태준은 서연을 한 번 더 보았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당황함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그가 문을 닫았다. 소리가 조금 컸다. 장군은 오래 그 문을 보고 있었다. 서연도 보았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장군이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한 가지가 더 있소. 그가 말했다. 손가락이 마지막 줄에 가 닿았다.
서연은 그 줄을 보았다. 은혜의 글씨였다. 흔들린 글씨였다. 아픈 사람이 쓴 글씨였다. 한 줄이었다. 짧았다. 하지만 서연이 그 줄을 다 읽기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여럿이었다. 문이 열렸다. 집사 최 씨가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보조 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박태준이 마지막으로 들어섰다. 장군이 일기장 위로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낮았다. 최 씨가 허리를 굽혔다.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택 물건 중에 없어진 것이 있어서요. 없어진 것? 사흘 전부터 없었습니다. 현관 선반에 두시던 청화백자 화병입니다. 장군의 눈이 좁아졌다. 그게 지금 어디 있다는 거냐? 박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작은아버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이분 오시고 나서 없어진 겁니다. 그가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최 씨가 서연에게 말했다. 가방 열어보세요. 서연은 최 씨를 보았다. 그리고 박태준을 보았다. 그리고 장군을 보았다. 좋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다. 침대 옆 가방을 가져왔다. 지퍼를 열었다. 옷가지, 칫솔, 송어울, 비상약 봉투, 그게 전부였다. 최 씨가 가방 안을 뒤집어 봤다. 침대 밑도 확인했다. 옷장 안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가방을 도로 받아들었다. 박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없네요. 그런데 그가 천천히 말했다. 가방에 없다는 게 안 가져갔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말했다. 이미 어디 옮겨뒀을 수도 있죠.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봤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봤다. 보조 직원 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선반에서 가져가는 걸 봤다고요? 그쪽이 선반 근처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한 명이 말했다. 저는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박태준이 말했다. 그래서 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서연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다. 장군이 복도문 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서연이 그를 보았다. 장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서연은 알았다. 의심이었다.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완전한 불신도 아닌 그 중간에서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서연의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다. 박태준이 장군 가까이 다가갔다. 목소리를 낮췄다. 작은아버지,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작은아버지, 재산 지키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서재까지 드나드는 사람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태준이 한 발 물러섰다. 결정은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가 서연을 다시 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서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억울함이 올라왔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 당신들 모두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장군님. 장군이 그녀를 보았다. 저는 그 화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도. 하지만 지금 저를 내보내실 거면 내보내셔도 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박태준의 눈이 순간 좁아졌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말했다. 서재에 잠깐 들어가게 해주세요. 3분이면 됩니다. 뭘 하려고요? 박태준이 먼저 말했다. 당신이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서연이 그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장군이 천천히 팔짱을 풀었다. 서재에? 네. 무엇 때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은혜 씨 일기장 때문입니다. 장군의 몸이 굳었다. 박태준이 끼어들었다. 작은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그 일기장을 빌미로 조용히 해라. 장군이 말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박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장군은 서연을 오래 보았다. 따라오시오. 그가 먼저 걷기 시작했다. 서연이 따랐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 앞에 섰다. 장군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박태준이 복도에 남겨졌다.
그는 닫힌 문을 보았다.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서재 안에서 서연은 창과 책상 옆에 섰다. 그리고 바닥 쪽을 보았다. 책상 다리 안쪽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녀가 무릎을 굽혔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장군이 몸을 숙였다. 검은 작은 기기였다. 얇았다. 책상 다리 홈 붙어 있었다. 장군의 숨이 한 박자 멈췄다. 도청 장치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개 밑에 쪽지를 드린 겁니다. 장군은 그것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누가? 지금 복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장군이 몸을 일으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굳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았다.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뒤에 오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무너지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군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밖에서 박태준의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였다. 장군이 돌아섰다. 서재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오래된 책들이 늘어선 책장, 가죽 의자, 벽에 걸린 훈장 액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장군이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낡은 표지였다. 갈색 가죽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내밀지 않았다. 그냥 책상 위에 놓았다. 읽어보시죠. 서연이 일기장을 앞에 두고 섰다.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서연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박태준이었다. 저도 있어야겠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하니까요. 장군이 고개를 들었다. 태준아. 네, 큰아버지. 문 닫고 거기 서 있어라. 태준이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벽 쪽에 섰다.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글씨가 흔들렸다. 선이 굵다가 가늘어지다가 다시 힘을 주었다가 병원에서 쓴 글씨였다.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의지를 다해 눌러 쓴 글씨였다. 서연이 읽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천천히. 무진 씨, 나는 당신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태준이 팔짱을 꼈다. 일기장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서연이 계속 읽었다. 당신 곁에 진심인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요. 장군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손을 책상 모서리에 얹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서연이라면 서연의 목소리가 한 박자 멈췄다. 그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읽었다. 제발 자존심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요.